2020년 10월 21일 새벽 4시 15분, 경상북도 경주시 토암산의 깊은 자락, 인간 세상에 소음이 닿지 않는 심산유곡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는 천년 고찰 소국사. 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무건수행을 하듯 침묵을 지켜온 사찰의 새벽은 평화로운 도량석이나 은은한 목탁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를 짜내는 듯 가슴을 찢는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깨어났다. 쿵, 타앙, 두꺼운 기와지붕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소국사가 자랑하는 108계단 아래에 차가운 화강암 바닥 위로 거대한 핏덩이 하나가 추락했다. 불교의 최고 경전들과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외색 승려들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던 불교계의 은밀한 비밀 문서들이 고스란히 보관된 장경각의 높은 기와지붕 위에서 이 절의 수석 서지학자이자 전 세계적으로 고문서 해독의 대가로 손꼽히던 해명스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처참하게 떨어진 것이다. 추락의 충격으로 사방에 흩뿌려진 선열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입안에는 마치 억지로 들이부은 듯한 검붉은 먹물이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었고, 무언가를 격렬하게 기록하거나 만졌던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은 칼로 잔인하게 도려낸 듯 혹은 불에 타버린 듯 새까맣게 변색되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추락사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피의 묵시록이었다. 탐정님, 소국사 주지 스님으로부터 방금 전 온 긴급 연락입니다. 해명 스님이 장경각 꼭대기에서 투신하여 사망했는데 장경각은 안에서 두꺼운 나무 빗장이 굳게 걸린 완벽한 밀실 상태였습니다. 소국사의 젊은 승려들은 인간의 짓이 아니라 귀신이나 부처의 천벌이라며 수군대고 있고 도량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같은 시각 경주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 우뚝 솟은 50층짜리 최고급 럭셔리 빌딩 꼭대기, 300평 공간을 통째로 전층 사용하는 강력 탐정사무소의 내부는 첨단 장비의 작동음으로 가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4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독극물 사체를 다루었던 분석화학 석사 출신의 초미인 이에나 실장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칼을 가볍게 쓸어 올리며 둥근 안경 너머로 모니터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상황은 1분 1초를 다투는 극도의 긴장감 속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그녀는 특유의 대범함으로 저혈당을 예방해야 한다며 책상 위에 놓인 편의점 김밥을 태연하게 입안으로 밀어넣고 꼭꼭 씹었다. 짭, 짭. 부검실에서도 시체를 보며 밥을 먹던 대담함과 철저한 실용주의적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해명 스님이라. 40년 전 해인사 서고 깊은 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고려대장경에 숨겨진 유실본, 즉 인간의 가슴속 깊은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을 다룬 희대의 금서 악인론의 행방을 평생 동안 홀로 쫓던 유일한 분이지. 애나 씨, 이건 절대로 단순한 자살이나 투신이 아니다. 누군가 진실을 묻기 위해 노스님의 목을 조른 거야. 1.85m의 거구, 75kg의 다부진 강철 체력을 지닌 강력 탐정이 낡고 때 묻은 가죽 코트를 거칠게 걸치며 말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한쪽 눈썹을 잔인하게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실내의 첨단 LED 조명을 받아 은퇴한 권투 선수의 그것처럼 험악하면서도 묵직하게 빛났다. 천억대의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자산가이지만 탐정일 자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는 강력계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보며 고뇌했던 따뜻한 내면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이미 가슴속으로 현장의 피 비린내와 기운을 직관적으로 읽어내고 있었다. 탐정님의 지시가 떨어질 줄 알고 이미 옥상 헬리포트에 최고급 전용 헬기를 기동시켜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합정동에서 출발해 경주 토암산 임시 착륙장까지는 정확히 45분이면 도착합니다. 실험실의 송태풍 박사님과 35의 초미인 조수 나정희 씨에게는 소국사 일대의 실시간 기상 상태와 지형 정보를 최첨단 열화상 드론으로 전송받도록 무선 세팅을 완벽하게 끝내두었습니다. 애나는 언제나처럼 강역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의뢰 분석과 동선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완벽함을 보여주었다. 강혁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 그녀를 애나 씨라고 존칭하며 깊이 연모하고 있었고, 애나 역시 탐정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단단하고 넓적한 뒤로 애틋한 눈빛을 숨기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세이브 더 캣 공식의 강력하고도 확실한 오프닝, 즉 사건의 방화쇠를 당기는 촉진제가 탐정사무소 내부에서 직격으로 터진 직후였기 때문이다. 쾅 타타타탕. 정적이 흐르던 탐정사무소의 전면 통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검은 헬멧과 방탄복 차림의 괴한 3명이 순식간에 실내로 난입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길게 달린 체코제 체트 PS 90권총이 들려 있었다. 소국사의 추악한 비밀이 남한 대명천지에 알려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거대 권력의 조직적이고 묵시록적인 기습습격이었다. 애나 씨, 내 뒤로 엎드려. 강혁은 본능적으로 거구의 몸을 날려 애나를 감싸 안으며 럭셔리한 대리석 바닥 위를 굴렀다. 팅, 팅, 티딩. 소음기를 거친 총탄들이 최고급 인테리어 벽면과 첨단 모니터에 박히며 스파크를 일으켰다. 전직 강력계 베테랑이자 권총 특등사수인 강혁의 가죽 코트 속에서 4500구경 권총이 번개처럼 뽑혀나와 불을 뿜었다. 탕, 탕, 귀를 찢는 격음과 함께 총탄이 괴한들의 어깨 관절과 손목을 자로잰 듯 정확하게 관통했다. 무술 유단자인 애나 역시 구르는 탄력을 그대로 이용해 용스프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둥근 안경이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다가오는 괴한의 턱주가리를 구두굽으로 정확히 강타하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대가리를 처박아 버렸다. 부검실 시체 앞에서도 밥을 먹던 대범함과 맥가이버급 액션 능력이 서슴없이 장렬하는 순간이었다. 이 자들 단순한 살인 청부업자나 동네 건달들이 아니야. 목덜미에 군 특수정보부대 출신들만 새기는 특수 문신이 있어. 애나 씨,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출발하자. 천년의 사찰이 더러운 피로 완전히 물들기 전에 강혁은 쓰러진 괴한의 무기를 발로 차버리며 곧바로 자신의 친형이자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인 강민혁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지금 경주 소국사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어. 그리고 내 사무실까지 군인놈들이 습격했어. 군 상층부나 종교계 고위층 혹은 정치권 몸통이 깊숙이 엮인 게 분명해. 형이 검찰청 권한으로 저쪽에서 압수수색 영장 날아오거나 공권력으로 현장 조작하는 것 좀 최대한 막아줘. 혀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지금 경주와 대구 일대는 2020년 10월의 광기 어린 종교재판이나 다름없는 삼엄한 감시망이 흐르고 있다. 내 내부 정보망에 따르면 과거 보수정권 시절 안기부의 실세 고위직이자 현재는 거대 기업을 거느린 황 사장이라는 인물이 그 절의 장경각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탈취하기 위해 직접 내려갔단다. 검찰의 힘으로 내가 대검찰청까지 동원해 최대한 시간을 벌어줄 테니 혁이 너는 현장으로 가서 진실을 밝혀라. 고마워, 형. 조심해. 형제 간의 반말 속에 섞인 묵직하고도 깊은 신뢰의 대화가 끝남과 동시에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밤하늘을 가르며 토암산으로 향했다. 저 멀리 먹구름 뒤로 소국사를 품은 토암산의 검은 실루엣이 거대한 괴물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안개와 장대비에 쌓인 소국사의 외관은 불교의 도량이 아니라 무덤처럼 거대하고 음산한 중세의 성곽과도 같았다. 사찰의 경계를 알리는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 앞마당에 거구의 발걸음을 내디딘 강혁의 매서운 눈에 현장의 모든 정황이 입체적인 데이터가 되어 들어왔다. 그의 16년 베테랑 강력계 형사 직관이 번뜩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마땅히 있는 것, 그리고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마지막으로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고 가장 어색한 것의 순서였다. 애나 씨, 저기 108계단 위쪽 기와 지붕을 봐라. 해명 스님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자리 주변의 기와 파편들은 안쪽이 아니라 전부 담장 바깥쪽으로 거칠게 튕겨나갔어. 이건 스님이 스스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 밀실 안에서 서고를 등지고 누군가와 격렬한 육탄 몸싸움을 벌였다는 명백한 증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장에 없는 게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탐정님? 전 사체의 외관상 특징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스님의 시신 입안과 손가락 끝에 묻은 검은 먹물 말이야. 장경각 내부 어디를 뒤져봐도 먹물통이나 벼루가 뒤집어진 흔적은 전혀 없어. 오직 해명 스님이 숨지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읽었던 고문서 책상 위, 고대 기독교의 이단 사상과 불교의 유식학적 우주관을 접목한 비밀 문서 6화의 계시의 서책 책장 오른쪽 모서리에만 그 검은 먹물이 묻어 있었지. 강역의 날카로운 추리가 마당을 울리는 순간 장경각 대돌 위로 절의 총무 스님이자 주지 스님의 오른팔인 누암 스님이 승복자락을 휘날리며 다가와 그들의 앞을 험악하게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불교의 자비 대신 도끼날처럼 날카로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외부인은 당장 이 거룩한 도량에서 나가시오. 소국사 주지 스님과 대중 스님들께서 이 사건은 불조의 영험한 뜻에 따른 노스님의 자결과 해탈로 이미 결론을 내리셨소. 정계와 군부의 비호를 받는 우리 소국사의 규율을 일개 사설 탐정 따위가 더러운 발로 짓밟고 더럽히게 둘 순 없소. 마치 미군 같은 도서관의 비밀을 사수하기 위해 살인마저 정당화하려던 보수적인 광기가 누암 스님의 주름진 얼굴에 그대로 서려 있었다. 세이브 더 캣 공식이 말하는 이른바 토론의 단계이자 거대한 권력의 장벽에 부딪혀 주인공이 고뇌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에나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교성 좋게 생긋 웃으며 국과수 시절과 문화체육관광부 인맥을 총동원해 미리 발급받은 임시 국가문화재 보존조사관 증명서를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누함 스님, 2020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32조와 국정감사 특별법에 의거해 소국사 장경각 내부의 서책 훼손 및 국보급 고문서의 유실 여부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 조사를 물리력으로 막으신다면 지금 서울 대검찰청에 계신 강민혁 검사님께서 즉시 공권력과 무장경찰 기동대를 소국사 전체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철두철미하고 빈틈없는 애나의 이성적인 한방에 누암 스님은 지식여지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불만 가득한 얼굴로 길을 비켜설 수밖에 없었다. 강혁은 담장과 대나무 숲, 좁은 요사채 골목 등 좁은 사찰의 지리적 동선을 특유의 공간 지각 능력으로 매섭게 훑으며 마침내 해명 스님이 숨진 장경각 내부로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다. 수천 권의 낡은 서책과 한지가 내뿜는 매캐하고 가라앉은 먼지 냄새 속에서 강혁은 마침내 이번 사건의 가장 어색하고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장경각 전체 도서 목록의 한지 기록에서 단도 같은 날카로운 칼날로 완벽하게 잘려나가 사라진 23페이지의 기록이었다. 비바람치는 창문 사이로 들어온 미약한 불빛 아래 강혁은 잘려나간 페이지의 원래 제목을 기호학적으로 추적해냈다. 그 기록의 이름은 바로 웃음의 미학, 그리고 국화의 눈물. 본래는 인간의 웃음과 자유, 그리고 종교적 해탈을 긍정하는 경전의 주석서였으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어두운 독재 정권 시절 군부 안기부 세력과 변절한 종교 권력의 추악한 결탁 및 수천억 대의 통치 비자금 세탁 경로를 낱낱이 폭로하는 피 묻은 비밀 장부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튿날 밤 토암산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굵은 장대비를 사정없이 쏟아내렸다.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천둥 소리와 스산한 바람이 소국사의 대나무 숲을 거칠게 흔들던 그 시각, 사찰의 서고 깊은 곳에서 또다시 인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두 번째 비명이 날카롭게 터져 나왔다. 이번에 희생된 자는 해명 스님의 수제자이자 장경각에서 고문서의 번역과 기록을 담당하던 30살의 젊은 승려 형각이었다. 그의 사체는 대웅전 뒤편, 동지공양 때 100만 명의 팥죽을 끓인다던 거대한 청동 가마솥 안에서 발견되었다. 차가운 빗물과 검붉은 핏물이 가득 찬 가마솥 안으로 상체가 거꾸로 처박힌 채 두 다리만 허공을 향해 기괴하게 뻗어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강혁과 애나가 급히 사체를 인양해 바닥에 눕혔을 때 현장의 기괴함은 극에 달했다.
숨진 현각 스님의 10손가락 끈 역시 첫 번째 희생자인 해명 스님과 똑같이 칼로 도려낸 듯 검게 괴사해 있었고, 굳게 다물어진 입술 틈새에서는 붉은 피가 아니라 질척하고 검붉은 먹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탐정님, 이건 명백한 연쇄살인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고대 불교의 말세 예언에 맞춰 철저히 기획된 살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해명 스님은 높은 곳에서 땅으로 추락하여 깨어졌고, 두 번째 현각 스님은 불과 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거대한 청동솥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소국사 전체를 거대한 종교적 심판의 재단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이에나 실장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칼 위로 쏟아지는 빗물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둥근 안경에 맺힌 물방울을 거칠게 만지며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분석을 쏟아냈다. 그녀는 등 뒤로 불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기괴한 가마솥, 바로 옆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극도의 긴장으로 인한 저혈당을 예방해야 한다며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태연하게 씹었다. 짭, 짭. 사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과수 출신만의 대범함과 철두철미함으로 사체의 기호학적 특징과 단서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순간이었다. 아니야, 애나 씨. 내 눈에는 다르게 보여. 범인은 아주 똑똑하고 잔인한 자야. 종교적 예언이나 이단 사상의 미스터리를 억지로 흉내내어 우리와 경찰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해. 범인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저 불타기 직전에 장경각 내부에 숨겨진 유국화의 계시, 서책을 읽고 진실을 눈치챈 사람들을 차례차례 입막음하여 영원히 매장하려는 거지. 서책의 종이 재질과 모서리에 아주 치명적인 특수 독극물이 발라져 있어. 한지로 된 고서를 빠르게 넘기려면 손가락에 침을 묻히는 게 오랜 버릇인 승려들의 습성을 정확히 노린 거야. 책장을 넘기며 손가락에 침을 묻히는 순간 강력한 청산가리 계열의 화학 독극물이 피부와 점막을 통해 체내로 순식간에 흡수되는 거지. 그 독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 까맣게 변색되고 심장이 마비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다. 입안에 먹물은 독살당해 쓰러진 사체에 범인이 일부러 기호학적 위장을 하기 위해 들이부은 것에 불과해 강역의 천재적인 셜록 홈즈식 직관과 강력계 형사 시절의 버릇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현장에 있는 것인 시체와 먹물, 없는 것인 범인의 물리적 흔적, 그리고 가장 어색한 것인 종교적 예언의 형식을 단 1초 만에 분석해낸 것이다. 바로 그때 합정동 탐정사무소의 송태풍 박사와 초미인 조수 나정희 씨가 위급 상황을 대비해 최고급 무인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어 파주를 거쳐 경주까지 총속으로 보냈던 첨단 원격 분석 장비 포터블 매스 스펙트로미터가 장경각 마당 한 구석에서 웅장한 비프음을 울리며 빛을 발했다. 애나가 완벽한 솜씨로 기기를 조작해 현각 스님의 검게 변한 손가락 세포 성분을 채취한 뒤 분석 튜브에 넣자 2020년식 최신 군용 화학 작용제인 VX 계열의 신경가스를 액체화한 변종 독극물이라는 파란색 데이터 수치가 모니터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탐정님, 추리가 정확하십니다. 이 독극물은 일반 민간 제약회사나 연구소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최신 군용 화학 무기입니다. 과거 안기부 시절 특수공작조에서 암살용으로 사용하던 화학 작용제입니다. 형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기부 고위직 출신의 거물 재벌 황 사장이 이 소국사의 비자금 장부를 지키기 위해 직접 개입한 게 확실합니다. 바로 그 순간 장경각 주변을 둘러싼 빽빽하고 어두운 대나무 숲길 사이로 거센 빗줄기를 뚫고 검은 우비를 입은 의문의 그림자 하나가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바스락, 강혁은 뇌를 거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거구의 몸을 허공으로 날렸다. 골목이나 담장, 사찰의 요사체처럼 복잡하고 좁은 공간의 지리와 동선을 귀신처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강혁만의 탁월한 공간 추격 능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빗물과 있기 때문에 몹시 미끄러운 소국사의 기와담장 위를 가볍게 딛고 날아오른 강혁은 단숨에 대나무 숲을 가로질러 도망치던 괴한의 덜미를 무쇠 같은 오른손으로 확 낚아채 바닥으로 맺히며 제압했다. 팍! 퍽! 움직이지 마라.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강역이다. 바닥에 처박힌 괴한은 황 사장이 서울에서부터 데리고 내려온 직속 비밀 경호원이자 군 특수부대 출신의 행동대원이었다. 그러나 그가 음모의 몸통에 대해 입을 열기도 전이었다. 피싱, 피싱. 저 멀리 사찰 뒤편의 어두운 3층 석탑 그늘 속에서 소음기를 장착한 저격총의 날카롭고 소리 없는 저격탄 두 발이 장대비를 뚫고 날아왔다. 저격탄은 강역의 가죽 코트 깃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바닥에 결박되어 있던 괴한의 가슴과 미간을 정확히 뚫어버렸다. 푸악! 괴한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황 사장 일당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랫선을 지워버리는 잔인한 꼬리 자르기였다. 강혁은 눈앞에서 벌어진 또 다른 죽음과 사체 위로 사정없이 떨어지는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고뇌를 느꼈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하룻밤 만에 사라지던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처럼 단지 권력자들의 추악한 탐욕과 수천억 대 비자금의 비밀을 덮겠다는 명분하에 무참히 목숨을 잃은 젊은 승려와 노스님의 원혼이 2000년 고찰 소국사의 대나무 숲을 구슬프게 떠돌고 있었다. 강혁은 주먹을 움켜쥐며 어둠 속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2020년 10월 23일 밤 11시 45분 사방을 집어삼킨 토암산의 검은 침묵 속에서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장경각의 기와지붕을 뚫을 듯이 쏟아내리고 있었다. 가파른 계단 아래 깊숙이 숨겨진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철저히 은폐되어 온 지하의 비밀 밀실 철문이 기괴한 쇠소리를 내며 마침내 열렸다. 주지 스님과 법정 스님의 실체이자 본명인 누암 스님,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배후이자 사찰의 막후 실력자인 황 사장이 마침내 그 어두컴컴하고 매캐한 비밀 밀실의 중심에서 그 추악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사방의 벽면은 콘크리트와 거친 화강암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16년 베테랑 강력계 형사 출신 강혁의 눈에는 그곳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가장 어색한 것이 동시에 포착되었다. 있는 것은 수십 년 묵은 먼지와 비밀 금고, 없는 것은 종교적 경외심, 그리고 가장 어색한 것은 지독한 탐욕의 악취였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으로 화려하게 도금된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듯한 정교한 국화 문양의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상자 안에서 꺼낸 피 묻은 서책 국화의 계시가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 검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었다. 해명 스님과 현각 스님의 손가락 끝을 까맣게 괴사시키고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군용 화학 독극물이 발라진 비극의 장본인이었다. 황 사장은 검게 그을린 강혁의 얼굴과 그의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를 매섭게 노려보며 잔인하고도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 들린 4509경 권총의 총구가 강혁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었다. 강혁 탐정, 내 놈이 이 머나먼 경주 땅 천년 고찰의 지하 밀실까지 제 발로 기어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군. 그래, 내 놈이 그 잘난 셜록 홈즈 흉내를 내며 파헤친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 이 서책 국화의 계시 안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승려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축적한 천문학적인 군자금의 행방과 독재 정권 시절 안기부가 이 사찰의 시주함과 영산제를 통해 은밀하게 세탁해온 수천억 대의 통치 비자금 세부 내역이 단 한 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다. 이것이 만약 2020년 대한민국 세상 천지에 폭로된다면 종교계의 거물들은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한 정계의 뿌리까지 통째로 뒤집어지고 전 정권의 안기부 잔당들은 모조리 단두대로 가야 하겠지. 황 사장의 거친 목숨줄 뒤편에는 자비로운 부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주지 스님과 누암 스님이 핏발선 눈을 부릅뜬 채 광기의 어린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이미 종교인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누려온 기득권과 거룩한 사찰의 명예라는 위선 가득한 허울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평생을 함께 수행해온 도반인 해명 스님과 현각 스님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독살한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들이었다. 1.85m의 거구, 강철 체력을 지닌 강혁은
권총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다부진 체구로 중심을 잡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피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단 하룻밤 만에 권력의 탐욕 때문에 잔인하게 지워진 이들의 원혼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강혁은 차갑고도 성숙한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사자후 같은 일침을 가했다. 황 사장, 그리고 눈이 멀어버린 주지 스님과 누암 스님, 당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건 부처의 고결한 가르침이나 사찰의 안녕이 아니야. 오직 당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권력을 유지해줄 썩어 빠진 돈과 더러운 욕망일 뿐이지. 그 서책을 읽고 참회하려 했던 해명 스님과 진실을 밝히려던 젊은 형각 스님을 무참히 독살한 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피로 물들인 그 모든 악행의 대가를 바로 지금 여기서 끝낸다. 강혁의 말이 끝나는 바로 그 찰나,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철두철미한 파트너 이에나 실장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이미 사전에 50층 합정동 사무소의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 조수에게 연락해 장경각 지붕 위 허공에 대기시켜 두었던 최첨단 드론의 제어권을 스마트폰으로 가로챈 상태였다. 애나의 철저한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자 드론의 하단 격발 장치에서 강력한 군용 섬광탄이 밀실의 환기구를 뚫고 지하로 정확히 투하되었다. 쾅, 펑. 지하 밀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1만 촉광이 넘는 눈부신 백색 광명과 굉음으로 가득 차버렸다. 시신을 부검하면서도 김밥을 먹던 대범한 대미인 애나의 완벽한 전술적 판단이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보다 더한 지옥 같은 빛 속에서 황 사장은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4,509경 권총의 방아쇠를 닥치는 대로 당겼다. 탕, 탕, 타타타탕. 불을 뿜는 총탄이 사방의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강혁은 뛰어난 직관으로 좁은 밀실의 공간 구조와 가구의 배치를 본능적으로 읽어냈다. 그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몸을 날려 애나를 품에 안고 튼튼한 궤목 탁자 뒤편으로 굴려 안전하게 엄폐시켰다. 애나 씨, 움직이지 마. 동시에 강혁은 맹수처럼 바닥을 차고 일어나 황 사장의 총구를 피해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무술 유단자이자 강력계 베테랑의 강철 같은 주먹이 황 사장의 턱주가리를 그대로 강타했다. 콰직,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황 사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권총을 손에서 놓쳤고 거친 화강암 벽면에 대가리를 부딪히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인형처럼 고꾸라져 기절해버렸다. 주지 스님마저 공포에 질려 뒤로 자빠진 순간 광기에 미쳐버린 누암 스님이 구석에 있던 대형 횃불을 집어들고 발악을 하며 소리쳤다. 진실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 전부 불태워버리겠다. 이 장경각과 천년의 비밀과 함께 모두 타 죽어라. 누암 스님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수천 권의 고서가 쌓인 서고 더미 위로 미친 듯이 던져버렸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건조하게 말라있던 고서들은 순식간에 불길을 머금었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화마가 지하 밀실을 넘어 장경각 1층과 2층으로 무섭게 치솟아 올랐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마지막 장에서 장엄하게 묘사되었던 미궁의 도서관 붕괴처럼 인간의 지혜와 추악한 비밀이 한데 엉켜 거대한 화염의 바다로 변해가는 비극적이고도 웅장한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탐정님, 서책을 챙기셔야 합니다. 형님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서 이곳을 탈출해야 해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혓바닥을 내밀며 산소를 집어삼키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애나는 초인적인 차분함을 발휘했다. 그녀는 타오르는 서고 구석으로 뛰어들어 떨어져 있던 국화의 계시에 서책을 자신의 가죽 가방에 안전하게 확보하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화염은 이미 장경각의 거대한 오동나무 대들보와 석가래를 집어삼키며 쿡쿡쿵 하는 굉음과 함께 붕괴의 서곡을 울리고 있었다. 사방에서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강혁은 주저없이 바닥에 쓰러진 거구에 황 사장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쳐맸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진실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마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온 힘을 다해 애나의 따뜻한 손을 움켜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화염 속에서 뜨겁게 교차했다. 숨겨왔던 사적인 연모의 감정이 이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향한 강한 신뢰로 폭발했다. 애나 씨, 나를 믿고 뛰어. 강혁은 좁은 공간을 탈출하는 특유의 추격 능력을 발휘해 불길이 가로막은 정문 대신 장경각 2층의 낡은 나무 창문을 향해 돌진했다. 거구의 몸으로 격렬하게 창문을 부수며 두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장? 콰당탕. 두 사람의 신형이 장경각 2층에서 탈출해 아래쪽 마당의 부드러운 모래밭 위로 거칠게 구르며 떨어졌다. 강혁은 떨어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몸을 굴려 애나가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깔리는 편을 택했다. 단단한 강철 체력 덕에 큰 부상을 면한 두 사람이 헐떡이며 고개를 돌 등 뒤를 바라보았다. 천년을 버텨온 장경각이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마치 거대한 밤하늘을 향해 붉고 잔인한 불꽃에 국화 한 송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참혹하고도 장엄한 광경이 경주 토암산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 후 2020년 10월 31일 서울 합정동 강혁 탐정사무소. 천년 고차를 태웠던 불길은 꺼졌고 황 사장과 주지 스님은 강민혁 검사의 지휘 아래 전격 체포되어 대검찰청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사찰의 비자금 장부는 세상에 공개되어 거대한 권력의 축을 뒤흔들었다. 강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타오르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불길 속에서 겨우 살려낸 이국화의 계시에 불탄 잔해가 들려 있었다. 지난날의 국화는 오직 그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 우리에게 남은 건 부질없는 이름뿐이었다. 권력과 돈을 위해 형제와도 같던 도반들을 죽인 사찰의 비극은 강혁의 마음에 깊은 고뇌를 남겼다. 탐정님, 차 한잔 하세요. 애나가 둥근 안경을 벗고 따뜻한 녹차잔을 건넸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혁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지만 그 누구보다 외로운 영혼을 지닌 사내였다. 강혁은 차를 받아 마시며 그녀의 부드러운 눈을 응시했다. 애나 씨, 이번에도 애나 씨가 없었다면 난 그 불길 속에서 진실과 함께 타 죽었을 거다. 고마워. 탐정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불길이든 미궁이든 전 항상 한 발 먼저 가서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애나의 진심 어린 위로에 강혁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숨겨왔던 사적인 연모의 감정을 차가운 녹차의 온기 속에 녹여내며 길고 잔인했던 2020년 사찰의 미스터리를 마무리 지었다. 국화의 이름은 사라졌어도 그들이 지켜낸 진실의 향기는 합정동의 높은 빌딩 위에서 잔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